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해를 살았지요.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눈부신 산업화와 기술의 폭발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해왔던 사람도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건대 인생에서 가장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순간은 돈을 잃었을 때도 학문적 실패를 겪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속을 까맣게 태워가며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냉담한 무시와 차가운 배신뿐이었음을 깨달았던 그 찰나였습니다. 그때의 허망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교수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동료로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존재의 이유를 확인받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연구를 미루면 대신 맡았고 후배가 실수하면 내가 뒤집어 썼으며 집에서는 피곤해도 늘 온화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세상도 언젠가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지도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논문을 봐주고 학회 발표 기회를 양보하고 추천서를 여러 통 써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리가 생기자 그는 나를 밀어내고 다른 교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교수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분노보다 공허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내가 베푼 시간과 신뢰는 어디로 갔는가?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40대, 50대, 60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후배를 챙기다, 승진해서 밀린 적, 친구의 급한 사정을 도와주다, 연락이 끊긴 적, 가족을 위해 모든 계획을 접었지만 정작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적,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 중 하나가 관계로 인한 소진이라고 합니다. 특히 50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 직장 책임을 동시에 떠안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가장 많이 베푸는 세대이면서 가장 많이 지쳐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나는 오랜 세월 강단에 서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가? 어릴 적부터 우리는 둥글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양보하라, 배려하라, 참아라. 그것이 어른의 미덕이라 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100년을 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것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더 고귀하다고 믿고 싶었지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는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진되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수천 번 했던 사람입니다. 노년의 어느 날 거울 속에 깊게 패인 주름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좋은 사람이 되어준 적이 없구나. 그 순간 비로소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미움받지 않기 위한 두려움 때문인지 105해를 살아보니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판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아니라 밤에 잠들 때의 고요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함부로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것이 늦게 배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착하다는 말은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부모는 착한 아이가 되라고 했고 학교는 양보하는 학생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나 역시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나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 나는 그 말 속에 숨은 또 다른 의미를 뒤늦게 읽게 되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때로는 다루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쟁 직후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자원이 한정된 사회에서는 질서와 순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욕망을 눌러야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개인의 권리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장년층은 여전히 과거의 규칙 속에 묶여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 50대의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대인관계와 책임 부담입니다. 부모 부양, 자녀 지원, 직장 내 중간 관리자 역할, 위아래를 모두 떠받치고 있는 세대입니다. 위로는 연로한 부모의 병원비를 걱정하고 아래로는 취업난 속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지시와 아랫사람의 불만을 동시에 감당합니다. 이 세대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님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니까 참으셔야죠. 팀장님이니까 책임지셔야죠.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할을 앞세워 개인을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교수님은 늘 공정하셔야죠. 교수님이니까 양보하셔야죠. 그 말은 존경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이기 전에 역할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아버지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여러분은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래 역할로만 살아왔습니다. 나는 노년에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천명, 지태명, 쉰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 나는 쉰이 되었을 때도 하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진짜 하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100살이 넘어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은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의 삶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60대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을 때 평생 챙겼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빴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관계들이 내가 생각한 만큼 단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내가 특별히 애쓰지 않았던 한 제자는 먼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를 위해 애쓰신 걸 저는 다 압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진심은 소수에게만 남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삶은 넓지만 얕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삶은 좁아도 깊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착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이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노년은 무조건적인 희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왜 어떤 어르신들은 말수가 적고 부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젊은 날에는 그들을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이미 인생을 통과하며 배울 것을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드러내는 시기다. 어느 철학자의 이 말을 나는 늦게야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책임감이라는 무게, 체면이라는 그림자, 이제는 묻어야 할 것들을 묻어야 할 때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 오래된 습관을 과연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조용히 내려놓아도 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 후반전은 인정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호의는 어느 순간 의무가 되어버리는가? 왜 10번, 20번의 배려는 잊히고 단 한 번의 거절만이 또렷하게 남는가? 나는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었지만 평생 인간을 관찰해온 사람입니다. 강의실에서, 회의실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분명 고마워합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인간은 원래 타인의 고마움에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입니다. 같은 행동이 3번, 5번, 10번
반복되면 인간의 뇌는 그것을 특별한 선의가 아니라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이라 부릅니다. 좋은 것도 반복되면 당연해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한데 부탁 좀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왜 아직 안 됐어? 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나는 한 동료 교수를 떠올립니다. 그는 유난히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과에 두준 일은 늘 그의 몫이었지요. 행사 준비, 신입생 상담, 외부 평가 대응,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그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맡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좀 변하셨네. 또 다른 이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10년의 헌신은 사라지고 단 한 번의 거절만이 그의 성격을 규정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기억 구조에는 부정 편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입니다. 생존을 위해 진화된 본능이지요. 위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본능이 인간관계에 적용되면 잔혹해집니다. 100번의 도움은 흐릿해지고 한 번의 거절은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족에게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늘 묵묵히 경제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형제 중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하면 도왔고 조카의 학비를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내 형편이 넉넉지 않아 도움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형님도 결국 다 똑같네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형이 아니라 자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관계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이 깨질 때 분노합니다. 마치 권리를 침해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서열이 은밀하게 형성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관계의 힘의 균형을 계산합니다. 누가 더 많이 요구하는가? 누가 더 많이 양보하는가? 많이 베푸는 사람은 존경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반대입니다. 반복적으로 양보하는 사람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려 할 때 주변은 불편해합니다. 나는 이것을 늦게 배웠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한 제자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길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존재라기보다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네. 익숙함은 감사의 감정을 마모시킵니다. 그리고 마모된 자리에는 요구가 자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 세월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해보라고 말했을 때 돌아온 싸늘한 침묵을, 혹은 직장에서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맞자고 했을 때 느껴진 미묘한 거리감을, 그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이었나 하는 허탈함에. 그러나
100년을 살며 내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고 있던 방식이 깨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백표기 의무로 변질되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반복에 적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왜 계속해서 기본값을 높여왔는가? 나는 왜 스스로를 항상 괜찮은 사람으로 설정해 두었는가? 노년의 나는 이제 기본값을 낮추었습니다. 무례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남은 삶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05해를 살아오며 내가 가장 늦게 배운 것, 그러나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나를 먼저 지키는 용기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고독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나를 이기적이라 부를까봐. 그래서 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먼저 사과했고,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숙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80세를 넘긴 어느 해부터 인간관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고 억지로 이어오던 인연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전화벨이 덜 울리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서 생기는 거란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나로 존재해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회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에 접어들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를 어떻게 하나?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이 경계를 세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을 때 더 또렷해집니다. 나는 90세가 넘어서야 한 가지 습관을 들였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젊은 날의 나였다면 즉시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내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는 사이 나는 내 마음을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워서 수락하려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노년에 대한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년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시기다. 나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본질만 남긴다는 것은 타인의 기대를 덜어내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습니다.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맞으니까 라는 말 아래에서 자신의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용기,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저도 제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그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입안에서 돌처럼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변은 당신을 낯설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두 부류만 남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 후자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나는 100세를 넘긴 지금 인간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몇 사람은 나를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대합니다. 교수도 어른도 아닌 그냥 선생님으로, 한 인간으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미움받지 않을 용기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용기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이기적이라 하든 차갑다 하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니 칭찬은 바람 같고 비난도 바람 같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기억뿐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105해를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부모도, 아내도, 친구도, 제자도 먼저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을 수없이 드나들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명예도, 평판도, 참 좋은 사람이었지라는 타인의 평가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는 것은 단 하나, 나는 내 삶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뿐입니다. 젊은 날 나는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중년에는 책임을 짊어지느라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인생은 타인의 박수 소리를 모으는 경연장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하루를 쌓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 정직하려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곤하면 쉰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살기 시작한 뒤로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억지로 참을 때보다 솔직하게 경계를 세울 때 오히려 관계가 더 맑아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했고 떠난 사람들은 애초에 내 곁에 오래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0대와 5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당신을 지치게 했다면 이제는 방식을 바꾸어도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줄이는 기술이다. 만남을 줄이고 의무를 줄이고 설명을 줄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고 미뤄두었던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희생을 미덕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지탱하겠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우울감과 고립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책임졌던 세대가 가장 깊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께 이런 상상을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의 무대라면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관객의 박수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배우입니까? 아니면 대본을 스스로 고쳐 쓰는 창작자입니까? 나는 늦게나마 대본을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장면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변했네. 예전 같지 않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변하는 것은 타락이 아니라 성장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소모되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남에게 미움받은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한 날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존엄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뛰는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평온이야말로 내가 105해를 살아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